저는 60평생을 살아오면서 많은 일을 겪었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시장 한 구석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며 아들 동혁이를 키웠죠.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자란 아이는 아니었어요. 새벽 5시면 일어나 저와 함께 시장으로 가서 장을 보고 방과 후행 가게에서 숙제를 했습니다. 그렇게 키운 아들이 명문대를 나와 대기업 과장까지 되었을 땐 정말 가슴이 벅찼어요. 동혁이가 결혼한 건 3년 전이었습니다. 며느리 수연이는 첫인상부터 참 괜찮아 보였어요. 단정한 옷차림에 조용조용한 말투, 그리고 눈가에 항상 촉촉이 맺힌 듯한 눈물. 어머님, 제가 잘할게요 하며 고개 숙이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하죠. 주변 사람들은 모두 축하해 주었습니다. 정순이 언니, 복 받았네. 며느리가 그렇게 착하다며. 저 역시 그렇게 믿었어요. 하지만 결혼 후 1년쯤 지나면서부터 뭔가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명절 준비를 함께 하는 자리였어요. 저는 부엌에서 나물을 무치고 있었고 수연이는 국을 끓이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쿵 하는 소리와 함께 국그릇이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어머, 괜찮아? 하고 다가갔는데 수연이는 벌써 눈물을 글썽이며 뒷걸음질 치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저한테 던지셨어요. 뭐라고요? 저는 손에 나물 젓가락을 들고 있었을 뿐인데 말입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언제? 해명하려 했지만 수연이는 고개만 떨구고 눈물만 뚝뚝 흘렸죠. 그날 저녁 동혁이가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엄마, 수연이가 많이 놀란 것 같아요. 아들의 목소리엔 미묘한 경계심이 섞여 있었어요.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며느리의 눈물이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걸요. 하지만 그때만 해도 저는 오해였겠지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게 시작이었다는 것도 모른 채로 말이에요. 수연이의 눈물 공격은 그 이후로도 계속되었습니다. 며칠 뒤 집안 단체 대화방에 수연이가 올린 글을 보고 저는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어머님께서 제가 만든 음식을 드시지 않으시네요. 제 손맛이 그렇게 싫으신가 봐요. 천만에요. 그날 저는 체했을 뿐이었죠. 아침에 냉장고에서 꺼낸 우유가 상했는지 속이 좋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단톡방은 순식간에 난리가 났습니다. 수연이 불쌍하네. 시어머니가 좀 심한 거 아냐. 요즘 세상에 그렇게까지 하나 같은 말들이 줄줄이 올라왔어요. 심지어 시누이까지 거들었습니다. 엄마, 그래도 며느리가 정성껏 만든 건데 그러시면 안 되죠. 저는 해명하려 했지만 이미 분위기는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체해서 그런 거지. 수연이 음식이 싫어서가 아니라니까.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수연이는 아니에요. 제가 부족해서 그래요. 더 잘할게요 하며 또 눈물을 보였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눈물로 모든 상황을 유리하게 만드는 재주가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눈물 앞에서 진실은 아무런 힘도 없다는 것도 말입니다. 해명하면 할수록 저만 나쁜 사람이 되는 구조였어요. 동혁이는 점점 아내 편만 들기 시작했어요. 엄마, 수연이가 엄마를 무서워해요. 좀 부드럽게 대해주시면 안 돼요? 제가 언제 며느리를 무섭게 대했단 말입니까? 오히려 저는 수연이 눈치를 보며 조심조심 말하고 있었죠. 음식간도 묻지 않았고 집안일에 대해서도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눈엔 울고 있는 아내만 보였습니다. 어머니의 억울함 따윈 보이지 않았어요. 그게 가장 서러웠습니다. 내가 30년 넘게 키운 아들인데 며느리 들인 지 1년도 안 돼서 이렇게 변해버린 거예요. 시댁 모임이 있던 날이었습니다. 시동생네 식구들과 함께 모여 밥을 먹는데 수연이가 반찬 그릇을 나르다 일부러 제 앞에서 손을 놓쳤어요. 그릇이 바닥에 떨어지며 산산이 깨졌죠. 김치를 담았던 사기 그릇이었는데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제 손을 치셨어요. 수연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눈가엔 어김없이 눈물이 그렁그렁했죠. 저는 화들짝 놀라 손을 내저었어요. 아니야, 내가 손도 안 댔어. 내가 그냥 떨어뜨린 거잖아. 하지만 시동생 댁 식구들은 이미 수연이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형님, 며느리한테 좀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시동생 부인이 차갑게 말했어요. 저는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60평생 남에게 손찌검 한 번 안 하고 살았는데 며느리를 때렸다는 누명을 쓴 겁니다. 그날 이후 시댁 사람들은 저를 마치 학대하는 시어머니처럼 대했어요. 전화도 뜸해지고 명절 인사도 형식적으로 변했죠. 저는 점점 고립되어 갔습니다. 가족들 사이에서 혼자 섬이 된 기분이었어요. 밤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며느리한테 정말 못되게 군 적이 있었나 자책했죠. 그날은 정말 참을 수 없었습니다. 수연이가 또다시 제 앞에서 거짓 연극을 하는 걸 목격했거든요. 손자 준우가 유치원에서 그린 그림을 가져왔어요. 할머니 얼굴을 그린 그림이었는데 수연이는 그걸 보더니 휙 찢어버렸습니다. 할머니는 나쁜 사람이야. 그림 그리면 안 돼. 5살짜리 아이 앞에서 그런 말을 하다니요. 저는 참다 못해 이제 그만 좀 해라. 아이한테까지 그러는 건 아니잖아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수연이의 표정이 싹 바뀌었습니다. 아까까지 차갑던 얼굴이 금세 일그러지더니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죠. 어머니가 저를 밀쳤어요. 때리셨어요. 목청껏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는데 말이에요. 아니, 오히려 저는 수연이한테서 2발짝이나 떨어져 있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언제 손을 댔어? 제 목소리도 커졌어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거든요.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동혁이가 퇴근해서 들어온 겁니다. 아들이 본 장면은 울고 있는 아내와 소리를 지르고 있는 어머니였죠. 무슨 일이야? 동혁이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수연이는 흐느끼며 말했어요. 오빠. 어머니가 절 때렸어요. 제가 준우 그림책 정리하는 걸 보고 화내시면서. 거짓말이었습니다. 새빨간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동혁이의 눈엔 눈물 흘리는 아내만 보였습니다. 엄마,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수연이를 때려요? 아들이 저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저는 황당해서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아니야, 동혁아. 엄마는 손도 안 댔어. 수연이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야. 하지만 제 말은 아들의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만하세요. 맨날 수연이 탓만 하시면 어떡해요. 동혁이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고 저는 점점 작아졌어요. 그러다 결국 그 일이 벌어졌습니다. 엄마, 정신 차리세요. 엎어. 동혁이의 손이 제 뺨을 때렸습니다. 귀가 멍해졌어요. 60평생 맞아본 적 없는 뺨을 아들한테 맞다니요. 머리카락이 흩날렸고 안경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뺨이 화끈거렸지만 그것보다 가슴이 더 아팠어요. 제 손으로 키운 아들이 밤새 아파하면 잠도 못 자고 간호했던 그 아들이 며느리의 거짓말을 믿고 어미를 때린 겁니다. 눈앞이 캄캄했어요. 할미. 손자 준우가 구석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5살짜리 아이 앞에서 할머니가 아빠한테 맞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여기서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걸요. 이제 나한텐 너 같은 자식 없다. 저는 그 말을 남기고 방으로 들어가 짐을 쌌습니다. 손이 떨려서 옷을 제대로 개지도 못했어요. 그냥 아무거나 가방에 구겨 넣었죠. 동혁이는 거실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연이는 여전히 흐느끼고 있었고요. 집을 나서는데 다리에 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30년 넘게 살던 집이었어요. 손자 100일 때 직접 수놓은 돌잔치 병풍도 있고 동혁이 어릴 적 사진들도 벽에 걸려 있었죠. 하지만 이젠 제가 있을 곳이 아니었습니다. 문을 닫고 나오는데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그 눈물은 수연이의 거짓 눈물과는 달랐습니다. 진짜 억울함과 배신감에서 나온 눈물이었죠. 시장 반찬 가게로 돌아온 저는 모든 연락을 끊었습니다. 동혁이한테서 전화가 몇 번 왔지만 받지 않았어요. 문자도 읽지 않았죠. 그냥 휴대폰을 서랍 깊숙이 넣어버렸습니다. 가게 문을 열고 매일 반찬을 만들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 시장에 가고 오후 6시까지 장사를 했습니다. 손님들이 사장님, 요즘 얼굴이 안 좋으신데 괜찮으세요? 하고 물어도 그냥 괜찮아요 하고 웃어넘겼죠. 하지만 밤마다 혼자 울었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죽여 울었어요. 동네 사람들 사이에선 이미 소문이 퍼져 있었습니다. 그 집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맞았대요. 손으로 밀치기도 하고 반찬도 던졌다던데. 에이, 정순이 언니가 그럴 사람 아닌데. 아니, 며느리가 직접 울면서 말했다잖아요. 시댁 식구들도 다 알아요. 장을 보러 시장에 가면 사람들이 수군대는 게 느껴졌습니다. 어떤 이는 저를 보고 고개를 돌렸고 어떤 이는 불쌍하다는 듯 바라봤죠. 그 시선들이 견딜 수 없이 무거웠어요. 수연이는 시댁과 친정 식구들에게 계속해서 거짓말을 퍼뜨렸습니다. 어느 날 신우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언니, 그래도 그렇지 며느리를 어떻게 그렇게 대할 수가 있어요? 수연이가 얼마나 울던지 보기 안쓰럽더라고요. 저는 해명할 기운도 없었습니다. 난 그런 적 없어.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죠. 아무도 제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눈물을 보이는 사람이 피해자로 보이는 세상이었으니까요. 어느 날부터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밤에 눈을 감으면 동혁이가 제 뺨을 때리던 장면이 계속 떠올랐어요. 그리고 수연이의 그 차갑던 눈빛, 울음으로 바뀌던 그 순간이 반복해서 재생됐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쉬기가 힘들었어요. 새벽에 벌떡 일어나 심장이 두근거렸죠. 혼자 있는 게 무섭기도 했습니다. 이러다 제가 이상해지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결국 저는 동네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제 이야기를 듣더니 우울증과 불안 증세가 있으시네요. 정신과 진료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하고 말했어요. 정신과라는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내가 정말 이렇게까지 무너진 건가 싶었죠.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약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수면제와 항우울제였죠. 약을 먹으면 잠은 왔지만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멍했습니다. 그래도 가게는 열어야 했어요. 생계를 이어가야 했으니까요. 어느 날 단골 손님 중 한 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사장님, 아드님이랑은 연락하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이젠 연락 안 합니다. 그분은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며 그래도 가족인데 라고 말했지만 저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이라는 말이 이젠 너무 공허하게 느껴졌거든요. 제 아들은 이미 며느리의 아들이 됐고 저는 그 가족에서 밀려난 사람이었으니까요. 혼자 밥을 먹는 게 가장 힘들었습니다. 예전엔 동혁이랑 손자 생각하며 반찬도 이것저것 만들었는데 이젠 김치 한 가지면 충분했어요. 밥맛도 없었고 뭘 먹어도 맛이 없었습니다. 체중이 빠졌고 얼굴은 헬쑥해졌죠. 거울을 보면 낯선 사람이 보였어요. 이게 정말 나인가 싶었습니다. 60평생 강하게 살아온 제가 며느리 하나 때문에 이렇게 무너질 줄은 몰랐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가게에서 반찬을 팔고 있었습니다. 김장철이 다가오니 배추김치를 미리 담가달라는 주문이 많았어요. 저는 기계처럼 배추를 절이고 양념을 버무렸죠.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더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그때 단골 손님 한 분이 가게로 들어왔어요. 50대쯤 되어 보이는 아주머니였는데 평소엔 말수가 적은 분이었죠. 사장님, 잠깐 이것 좀 보세요. 그분이 조심스럽게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게 뭔데요? 저는 손을 씻으며 물었어요. 제 딸이 며느리 친구거든요. 그런데 이 사진을 우연히 봤어요. 사장님한테 보여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휴대폰 화면을 보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카카오톡 대화 캡처 화면이었어요. 수연이가 친구한테 보낸 메시지였죠. 언니, 나 연기 진짜 잘했지? 울었더니 남편이 바로 넘어오더라. 시어머니는 진짜 고집불통이라 혼내주고 싶었어. 이번엔 제대로 한 방 먹였지. 손이 떨렸습니다. 휴대폰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이게 진짜예요? 제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아주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 딸이 그 친구랑 같이 찍은 사진도 있는데 그 친구가 며느리분이 맞더라고요. 이 메시지는 몇 달 전 거래요. 사장님 소문 듣고 혹시나 해서 확인해봤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일들이 계획된 거짓말이었다는 증거가 눈앞에 있었으니까요. 더 있어요. 아주머니가 화면을 넘겼습니다. 또 다른 대화 내용이 나왔어요. 시어머니 표정 봤어? 완전 멘붕. 이제 집에서 내 말이 법이야. 남편도 완전히 내 편이고 시어머니는 그냥 우는 사람이 이기는 거 모르나 봐. 저는 휴대폰을 보면서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분노인지 억울함인지 모를 감정이 치밀어 올랐어요.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이젠 울지 않기로 했거든요. 사장님, 이거 캡처해 가세요. 증거로 쓰셔야죠. 아주머니는 제 휴대폰으로 그 화면들을 하나하나 찍어줬습니다. 저는 멍하니 그걸 바라봤어요. 모든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겪었던 모든 일들, 국을 엎고 그릇을 떨어뜨리고 눈물을 흘리던 그 모든 순간이 수연이의 치밀한 계획이었던 거예요. 저는 한편의 연극에서 희생양이었던 겁니다.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로 몰리도록 짜여진 각본이었죠.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아주머니 손을 꼭 잡았어요. 아니에요. 제가 봐도 너무 억울하셨을 것 같아서요. 며느리가 저렇게 무서운 사람인 줄 몰랐네요. 아주머니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분이 가게를 나간 뒤 저는 한참 동안 그 휴대폰 화면만 바라봤어요. 분명한 증거였습니다. 수연이의 거짓말을 증명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였죠.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제대로 잠을 잤습니다. 약을 먹지 않아도 잠이 왔어요. 가슴 한편이 시원했습니다. 진실은 결국 드러난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서글프기도 했어요. 아들 동혁이는 아직 아무것도 모를 테니까요. 며느리의 진짜 얼굴을, 그 거짓 눈물의 정체를 전혀 모르고 있을 겁니다. 제 뺨을 때렸던 그날을 떠올리면 여전히 가슴이 아팠지만 이젠 억울하지는 않았어요. 곧 모든 게 밝혀질 테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가게 문을 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바로 아들한테 이 증거를 보내야 하나 아니면 좀 더 기다려야 하나? 하지만 제가 먼저 움직일 필요는 없었어요. 세상은 돌고 도니까요. 거짓은 언젠가 스스로 무너지게 되어 있으니까요. 저는 그저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진실이 제 편이니까요. 그로부터 보름쯤 지났을까요? 가게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 동혁이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석 달 만에 처음 받는 전화였어요. 엄마. 아들의 목소리는 잔뜩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왜? 저는 짧게 대답했죠. 더 이상 아들한테 정을 줄 수 없었거든요. 엄마, 수연이가. 동혁이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무슨 일인지 대충 짐작은 갔지만 저는 침묵했습니다. 회사에서 큰일 났어요. 수연이 때문에. 알고 보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수연이는 그동안 회사에서도 거짓 눈물로 승승장구했대요. 상사한테 잘못이 있으면 울면서 다른 직원 탓을 했고 자기 실수는 동료들한테 떠넘겼죠. 그런데 얼마 전 회사 워크숍에서 결정적인 실수를 한 겁니다. 동혁이 모르게 다른 남자 직원과 지나치게 친밀한 사진을 찍었고 그게 회사 단톡방에 올라간 거예요. 누군가 장난으로 올렸다가 순식간에 퍼진 겁니다. 사진이 뭐가 문제야? 저는 담담하게 물었어요. 엄마, 그게 술 취한 상태에서 남자 직원이랑 껴안고 있는 사진이에요. 그것도 한두 장이 아니라. 동혁이의 목소리엔 절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저한테 경고가 들어왔어요. 배우자 문제로 회사 이미지에 타격을 줬다고. 저 때문에 진행 중이던 프로젝트에서도 빠지래요. 대기업 과장 자리가 흔들리는 거였죠. 수연이의 행동 때문에 아들의 커리어에 금이 간 겁니다. 수연이는 뭐래? 제가 물었어요. 울면서. 억울하다고 오해라고 그래요. 근데 엄마. 동혁이는 말을 멈췄습니다. 회사 사람들이 다 수연이를 이상하게 봐요. 예전부터 수연이가 눈물로 상황을 모면하던 걸 다들 알고 있었대요. 이번 일로 그동안 쌓인 게 터진 거래요. 결국 수연이는 회사에서 버티지 못하고 사직서를 냈다고 했습니다. 스스로 나가는 척했지만 사실상 쫓겨난 거나 마찬가지였죠. 며칠 뒤 신우이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언니, 큰일 났어요. 수연이 친구가 오빠한테 녹취록을 보냈대요. 무슨 녹취록? 수연이가 친구랑 통화하면서 자기가 시어머니한테 어떻게 했는지 다 떠벌린 거요. 일부러 국도 없고 울어서 오빠 편으로 만들었다고. 다 계획이었대요. 신우이의 목소리는 충격으로 떨리고 있었어요. 그게 진짜예요? 네, 오빠가 그 녹취록 듣고 완전히 무너졌어요. 지금 집에서 난리예요. 저는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결국 모든 게 드러난 거예요. 제가 움직이지 않아도 세상이 진실을 밝혀준 겁니다. 수연이의 거짓말은 결국 스스로를 무너뜨렸죠. 회사에서의 추문, 친구한테 들킨 녹취록, 그동안 쌓아온 거짓의 탑이 한순간에 무너진 겁니다. 저는 복수하고 싶은 마음은 없었어요. 그냥 진실이 밝혀진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날 저녁 시댁 식구들한테서 연락이 쏟아졌습니다. 형님, 정말 죄송해요. 우리가 오해했어요. 언니, 그동안 얼마나 억울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이미 늦었거든요. 제가 가장 힘들 때 아무도 제 편이 되어주지 않았으니까요. 모두가 수연이의 눈물에 속았고 저는 혼자 정신과를 다녔습니다. 그 시간들은 돌아오지 않아요. 밤늦게 동혁이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엄마 없이는 못 살아요. 저는 문자를 읽고 휴대폰을 내려놨습니다. 아직 만날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제 뺨을 때렸던 그 손길이, 수연이 편을 들던 그 목소리가 아직도 생생했으니까요. 용서는 쉽지 않았습니다. 아들이라고 해도요. 그날 아침은 유난히 쌀쌀했습니다. 11월 초순이었으니 벌써 바람이 차가워졌죠. 저는 평소처럼 가게 문을 열고 진열대를 닫고 있었어요. 그때 누군가 가게 앞에 서 있는 게 느껴졌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동혁이가 서 있었어요.
몇 달 만에 보는 아들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수염은 덥수룩하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죠. 양복도 구겨져 있었고 전체적으로 기운이 빠져 보였어요. 엄마. 동혁이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시장 바닥에 그대로 무릎을 댄 거예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하나둘 걸음을 멈추고 쳐다봤습니다. 동혁아, 일어나. 저는 당황해서 말했죠. 하지만 아들은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엄마,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어깨는 들썩거렸습니다. 울고 있었던 거예요. 엄마 뺨을 때린 그 순간이 계속 떠올라요. 밤마다 꿈에 나와요. 제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는지. 동혁이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고 통곡했죠. 30년 넘게 저를 키워주신 엄마를, 한 번도 거짓말하지 않으신 엄마를 믿지 않았어요. 대신 겨우 1년 넘게 알던 여자의 눈물을 믿었어요. 제가 미쳤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가만히 내려다봤습니다. 가슴 한편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동시에 차갑기도 했어요. 동혁아, 그때 왜 내 눈엔 그 눈물이 진짜로 보였을까? 제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엄마, 내가 날 믿지 않았기 때문이야. 아들이 엄마를 믿지 않았기 때문이지. 동혁이는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저는 수연이 눈물만 보고 엄마 마음은 보지 않았어요. 엄마가 얼마나 억울하셨을지, 얼마나 외로우셨을지. 녹취록 들었어? 제가 물었어요. 동혁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 들었어요. 수연이가 친구한테 자랑하듯 말하는 거. 시어머니 표정 봤어? 완전 멘붕, 이런 말들. 아들의 목소리는 분노와 자책으로 뒤섞여 있었어요. 제가 그 녹취록을 10번도 넘게 들었어요. 들을 때마다 제가 엄마한테 한 짓이 떠올라서 미칠 것 같았어요. 동혁이는 주먹으로 바닥을 쳤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눈물은 말이지 믿음보다 싸구려란다. 그 말에 동혁이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진짜 억울한 사람은 울 힘도 없어. 거짓으로 우는 사람은 힘이 넘쳐. 너는 그걸 구별하지 못했고. 저는 장독대 쪽을 바라봤어요. 수연이는 어디 있어? 이혼 절차 밟고 있어요. 친정에서도 연락을 끊었대요. 회사에서 난리 난 거 알고. 준우는? 손자 이야기를 꺼내자 동혁이는 더 울먹였습니다. 준우가 할미 보고 싶다고 매일 울어요. 그날 이후로 악몽을 꾼대요. 할머니가 맞는 꿈을. 5살짜리 아이한테 그런 기억을 심어준 게 가장 화가 났어요. 손자까지 상처받게 만든 거니까요. 준우 데리고 와. 제가 말했습니다. 손자는 죄가 없잖아. 동혁이는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 저는요. 일어나. 사람들이 다 쳐다본다. 저는 동혁이를 일으켰습니다. 아들의 손은 차갑고 떨리고 있었어요. 당장 용서는 못해. 내가 나한테 한 짓을 어떻게 쉽게 잊겠어. 동혁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나아질 거야. 제 목소리도 떨렸어요. 결국 아들이니까요. 제가 30년 넘게 키운 아들이니까요. 엄마,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제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게요. 동혁이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눈물이 아니라 진심을 보는 사람이 될게요. 엄마처럼요. 저는 아들의 손을 가만히 바라봤어요. 그 손이 제 뺨을 때렸던 손이지만 동시에 제가 평생 잡아줬던 손이기도 했죠. 용서는 어려웠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3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이제 동네 이장이 되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추천해줘서 맡게 된 자리였죠. 반찬 가게는 여전히 운영하고 있지만 이제는 동네 어르신들을 돌보는 일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마을회관에서 어르신들과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게 일상이 됐어요. 그분들도 저처럼 각자의 사연을 품고 살아가는 분들이었죠. 어느 가을날 오후였습니다. 마을회관에 어르신들이 모여 앉아 계셨어요. 누군가 며느리 이야기를 꺼냈고 자연스럽게 제 이야기로 흘러갔죠. 이장님, 그때 정말 힘드셨겠어요. 한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저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힘들었죠. 죽고 싶을 만큼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절 더 단단하게 만들었어요. 며느리는 어떻게 됐어요? 누군가 물었습니다. 그들은 바로는 재혼했다가 또 이혼했다던데요. 그 사람도 며느리의 거짓말에 속았다가 진실을 알고 떠났대요.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수연이는 결국 자신이 뿌린 씨앗을 거둔 겁니다. 거짓 눈물로 살아온 사람은 결국 혼자 남게 되더군요. 지금은 친정에서도 연락을 끊었고
법원에서 보호관찰 처분까지 받았다고 들었어요. 사기와 명예훼손 혐의였죠. 아드님이랑은 어떻게 지내세요? 또 다른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처음엔 얼굴도 보기 싫었어요. 하지만 손자 때문에 조금씩 만나기 시작했죠. 준우는 이제 8살이 됐습니다. 주말마다 저를 찾아와요. 할미, 오늘 뭐해? 하며 가게로 뛰어들어오는 손자를 보면 마음이 녹습니다. 동혁이는 그날 이후 완전히 변했어요. 회사에서 강등당했지만 묵묵히 일했고 지금은 다시 제자리를 찾았죠. 가짜 눈물에 속았던 사람은 벌을 받았고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진짜 눈물을 흘린 사람은 이제 웃어요. 그 말에 어르신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누구나 인생에서 한 번쯤은 억울한 일을 겪으니까요. 진실이 묻히고 거짓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죠. 하지만 결국엔 모든 게 제자리를 찾습니다. 시간이 걸릴 뿐이에요. 얼마 전 동혁이가 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번엔 가게가 아니라 집에서였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평생 속죄하며 살게요. 저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제 그만 일어나. 내가 진심으로 뉘우치는 걸 아니까. 용서는 오래 걸렸지만 결국 했어요. 아들을 평생 미워하며 살 수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잊지는 않을 겁니다. 그날의 뺨, 그날의 눈물을요. 지난주에는 신우인의 가족들이 찾아왔습니다. 언니, 그동안 정말 미안했어요. 우리가 언니 말을 믿었어야 했는데. 저는 괜찮다고 손사래를 쳤어요. 이미 지나간 일이니까요. 시댁 식구들과의 관계도 조금씩 회복되고 있습니다. 예전처럼은 아니지만 그래도 명절엔 함께 모여요. 다들 조심스럽게 저를 대하지만 그것도 시간이 해결해 줄 거예요. 저는 이제 마을 회관 앞 벤치에 앉아 석양을 바라봅니다. 그날 제 뺨에 남았던 자국은 사라졌어요. 하지만 그 눈물의 진실은 평생 잊히지 않을 겁니다. 가짜 눈물과 진짜 눈물의 차이를,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뼈저리게 배웠으니까요. 손자 준우가 뛰어와 제 손을 잡습니다. 할미, 집 가요. 아이의 웃음소리가 저녁 공기를 타고 퍼져요. 세상은 돌고 돕니다. 거짓은 언젠가 드러나고 진실은 결국 빛을 보죠. 저는 그걸 믿어요. 63년을 살면서 배운 가장 큰 교훈입니다. 눈물이 아니라 진심을 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 쉽게 믿기보다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 것 말이에요. 이제 저는 더 이상 억울하지 않습니다. 제 결백이 증명됐고 진실이 승리했으니까요. 해가 넘어갑니다. 저는 손자와 함께 집으로 걸어가요. 뒤돌아보니 마을회관에 불이 켜지고 있습니다. 내일도 그곳에서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줄 겁니다. 제 이야기처럼 누구나 상처를 안고 살아가니까요. 하지만 그 상처는 결국 흉터가 되고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죠. 그렇게 우리는 살아갑니다. 저는 미정이라고 합니다. 올해 61살이에요. 외아들 준호의 결혼을 앞두고 있어서 마음이 참 복잡하네요. 기쁘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는데 한편으로는 불안한 마음이 자꾸만 고개를 들거든요. 밤마다 잠자리에서 이런저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져서 잠이 오지 않을 때가 많았습니다. 며느리가 될 지윤이라는 아이를 처음 만났을 때를 생각해보면 참 반듯하고 예의 바른 인상이었어요. 인사도 정중하게 하고 말투도 차분하고 단정했습니다. 키도 적당하고 얼굴도 단아하게 생겼죠. 옷차림새도 깔끔하고 센스 있게 입더라고요. 첫인상만 보면 정말 흠잡을 데 없는 아이였어요. 그런데 왜일까요? 어딘지 모르게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너무 완벽해 보이는 모습이 오히려 어색하다고 할까나요? 마치 연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웃을 때도 계산된 것 같고 말할 때도 너무 모범적인 답변만 하는 것 같았거든요. 준호와 지윤이가 함께 있을 때를 몇 번 지켜봤는데 둘이 정말 서로를 사랑하는 건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지윤이는 항상 미소를 띠고 있지만 그 미소 뒤에 진짜 마음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가면을 쓰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서 불안했죠. 대답도 항상 예의 바르고 적당한 선에서 끝나더라고요. 감정의 기복이 전혀 없어 보였어요. 친구들과 만나서도 이런 얘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요즘 젊은 애들은 어떤지 모르겠어 하면서 말이죠. 친구들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다들 며느리들이 겉과 속이 다를까봐 걱정하더군요. 특히 요즘 젊은 사람들은 결혼도 스펙으로 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혹시 지윤이도 그런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준호는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고 저희 집안도 나름 괜찮은 편이거든요.
아파트도 있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편이에요. 지윤이가 정말 준호 자체를 좋아하는 건지 아니면 조건을 보고 선택한 건지 궁금했어요. 지윤이를 볼 때마다 드는 생각이 있었어요. 저 아이, 진짜 우리 준호를 사랑하는 걸까? 준호는 착하긴 하지만 그렇게 뛰어난 외모를 가진 것도 아니고 특별히 로맨틱한 성격도 아니거든요. 평범한 아들인데 지윤이 같은 아이가 왜 준호를 선택했을까 의심스러웠어요. 또 하나 신경 쓰이는 게 있었습니다. 지윤이가 저에게 너무 예의 바르게 대한다는 점이었어요. 물론 예의 바른 건 좋은 일이지만 뭔가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마치 매뉴얼대로 행동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따뜻함이 부족해 보였어요. 준호한테 지윤이에 대해 물어봐도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엄마도 만나보시면 알게 될 거예요. 이런 대답만 하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좋은지, 어떻게 만났는지, 어떤 매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해주지 않았어요. 아들도 뭔가 감추는 게 있는 건 아닐까 싶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결심했어요. 직접 확인해보자고 말이에요. 지윤이가 어떤 사람인지, 정말로 믿을 만한 사람인지 제 눈으로 직접 보고 판단하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야 마음이 편할 것 같았거든요. 지윤이가 어디서 일하는지 알아보는 건 그리 어렵지 않았어요. 준호한테 자연스럽게 물어봤더니 시내 중심가에 있는 은행 지점에서 일한다고 하더군요. 창구 업무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마음속으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혹시 모르니까 은행 이름과 위치도 자세히 물어봤죠. 준호는 별다른 의심 없이 대답해줬어요. 심지어 지윤이가 몇 번 창구에서 일하는지까지 알려주더라고요. 평일 오전에 가면 볼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며칠 동안 어떻게 할지 고민했어요. 그냥 가서 구경만 할 수도 없고 뭔가 자연스러운 핑계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다가 생각해낸 게 바로 은행 업무를 보는 척하는 거였어요. 실제로 적금 하나 들어볼까 하는 생각도 있었거든요. 아니면 대출 상담을 받는 척해도 될 것 같았고요. 연금 상품에 대해 문의하는 것도 자연스러울 것 같았습니다. 어떤 상품을 문의할지 미리 생각해뒀어요. 인터넷으로 그 은행의 상품들도 미리 찾아봤습니다. 예금 금리나 대출 조건 같은 것들을 대충 알아두면 더 자연스럽게 연기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옷도 신경 써서 입었습니다. 너무 튀지 않으면서도 단정해 보이도록 검정색 바지에 베이지색 블라우스를 골랐어요. 가방도 작은 걸로 들고 화장도 평소보다 연하게 했습니다. 혹시 지윤이가 알아볼까봐 선글라스도 준비했죠. 거울을 보니 평소와는 좀 다른 모습이었어요. 머리도 평소와 다르게 뒤로 넘겨서 묶었습니다. 립스틱도 평소보다 연한 색으로 발랐어요. 향수도 평소 쓰던 것과 다른 걸로 뿌렸습니다. 옷차림새를 보니 정말 다른 사람 같더라고요. 은행에 가는 길에 마음이 두근두근했습니다. 정말 스파이가 된 기분이었어요. 이런 일을 해본 적이 없어서 떨리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뭔가 흥미진진하기도 했습니다. 혹시 들킬까봐 걱정도 되고 말이죠. 버스를 타고 가면서도 계속 마음이 불안했어요. 혹시 지윤이가 저를 알아보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에 손바닥에 땀이 났습니다. 버스 안에서 몇 번이나 핸드백을 열어서 선글라스를 확인했어요. 준비한 신분증과 통장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말할 내용도 머릿속으로 계속 되뇌어 봤어요. 은행 앞에 도착해서 한참을 서성였습니다. 정말 들어가도 될까? 괜히 이런 일을 하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를 이상하게 보는 것 같기도 했어요. 10분 정도 은행 앞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고민했습니다. 근처 커피숍에서 커피도 한 잔 사서 마시며 시간을 끌었어요. 화장실에 가서 다시 한번 외모를 점검하기도 했습니다. 선글라스를 써보기도 하고 빼보기도 하면서 어떻게 하는 게 더 자연스러울지 고민했어요. 하지만 이미 여기까지 온 마당에 그냥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용기를 내서 은행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은행 안은 생각보다 조용했습니다. 오전 11시쯤이라 그런지 손님도 많지 않았어요. 은행 안에 들어서니 에어컨이 시원하게 나와서 좋았어요. 창구를 살펴보니 직원들이 5명 정도 앉아 있는데 그중에 지윤이도 보였습니다. 멀리서 봐도 단정한 모습이 한눈에 들어오더군요. 제복을 입고 있어서 더욱 깔끔해 보였어요. 머리도 단정하게 올린 모습이 프로페셔널해 보였습니다.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면서 지윤이를 관찰했어요. 다른 손님들을 응대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친절하게 하더라고요. 미소도 자연스럽고 설명도 차근차근 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모범적인 직원 같았어요.
목소리도 또박또박하고 듣기 좋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모습이 진짜일까? 혹시 가면을 쓰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의심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드디어 제 차례가 왔습니다. 가슴이 콩닥콩닥 뛰었어요. 지윤이 창고로 가게 되었거든요. 지윤이는 저를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선글라스 작전이 통했나 봐요. 정중하게 인사를 하며 자리에 앉았어요. 어떤 업무 보러 오셨나요? 지윤이가 밝은 미소로 물어봤습니다. 목소리가 참 따뜻하더라고요. 저는 미리 준비한 대사를 말했어요. 적금 상품에 대해 알아보고 싶어서 왔어요. 지윤이는 곧바로 여러 상품들을 설명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친절하고 자세하게 말이죠. 상담을 받으면서 지윤이를 유심히 관찰했어요. 정말 성실하게 일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복잡한 금리 계산도 쉽게 설명해주고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천천히 말해주더라고요. 서류도 깔끔하게 정리해서 보여주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 물어보라고 했어요. 이런 모습만 보면 정말 괜찮은 아이 같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요. 옆 창구에서 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화를 내고 계시더라고요. 이게 뭐야? 내가 분명히 말했는데 왜 이렇게 처리했어? 목소리가 정말 컸어요. 은행 안 분위기가 순식간에 어색해졌습니다. 그 순간 지윤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고 싶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진짜 모습이 나오거든요. 지윤이는 잠시 상담을 멈추고 그쪽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는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그 할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고객님, 저희 은행의 실수로 불편을 끼쳐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지윤이가 깊게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어요.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직접 뵙고 해결해 드릴게요. 앉아서 차근차근 말씀해 주시면 될까요? 할아버지는 여전히 화가 나 계셨지만 지윤이가 정중하게 사과하는 모습을 보고는 조금씩 진정되는 것 같았어요. 지윤이는 할아버지 옆에 앉아서 뭐가 잘못되었는지 자세히 들어보더라고요. 정말 성의껏 설명을 듣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지윤이가 진심으로 고객을 대하는 모습이었거든요. 억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어쩐지 마음이 요동쳤어요. 내가 너무 얕잡아봤나? 저 아이 생각보다 훨씬 더 단단하네. 지윤이는 할아버지 문제를 해결한 후에 다시 저에게 와서 상담을 이어갔어요. 죄송해요. 잠깐 자리를 비웠네요. 미안해하는 모습도 진짜 같았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복잡했어요. 상담이 끝나고 나서 저는 얼른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지윤이가 눈치채기 전에 은행을 빠져나가고 싶었거든요. 감사합니다. 집에 가서 생각해보고 다시 연락드릴게요. 그렇게 말하고는 서둘러 은행 문을 나섰습니다. 밖에 나오니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마치 큰 일을 치른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은행에서 멀리 떨어진 벤치에 앉아서 한참 동안 숨을 고르고 있었어요. 방금 전에 본 장면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지윤이가 그 할아버지께 사과하던 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 진심 어린 목소리, 깊게 고개를 숙이던 모습, 정말 성의껏 이야기를 들어주던 태도까지 모든 게 진짜 같았어요. 가식이나 연기 같은 건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 생각했나?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지윤이에 대해 가지고 있던 선입견들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완벽해 보여서 가면을 쓰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혹시 그게 지윤이의 진짜 모습인 건 아닐까요? 벤치에 앉아서 눈물이 핑 돌았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감정이 북받쳐 올라왔습니다. 미안한 마음도 들고 부끄러운 마음도 들고 복잡했어요. 내가 너무 의심 많은 시어머니였나? 그런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저를 이상하게 볼까봐 선글라스를 다시 썼어요. 그리고 천천히 집으로 향했습니다. 버스를 기다리면서도 버스를 타고 가면서도 계속 생각에 잠겼어요. 지윤이의 모습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거든요. 집에 도착해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서 멍하니 있었어요. 평소 같으면 이 시간에는 청소를 하거나 저녁 준비를 시작했을 텐데 그날은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 아이 생각보다 훨씬 더 단단하네. 그 생각이 계속 맴돌았어요. 지윤이가 할아버지께 사과하던 모습에서 진짜 인품이 보였던 것 같아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 같았거든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제 자신이 부끄러워졌습니다. 며느리가 될 아이를 이렇게 의심하고 몰래 지켜보러 간 제가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게 맞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녁 때 준호가 집에 왔을 때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엄마, 어디 다녀오셨어요? 얼굴이 좀 이상해 보이는데. 준호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저는 괜찮다고 대답했지만 사실 마음속은 복잡했습니다. 준호가 지윤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예전 같지 않았어요. 전에는 지윤이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의심스러운 마음이 들었는데 이제는 다른 감정이 들었거든요. 혹시 내가 너무 편견을 가지고 있었나? 그런 생각이 자꾸 들었습니다. 그날 밤에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습니다. 지윤이의 진짜 모습은 어떤 걸까? 오늘 본 모습이 진짜라면 저는 정말 잘못 생각한 게 맞을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새벽까지 뒤척이다가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서도 지윤이가 나왔어요. 그 아이가 할아버지께 고개 숙여 사과하던 모습이 계속 반복되더라고요. 며칠이 지났지만 마음이 여전히 복잡했어요. 지윤이에 대한 생각이 자꾸 바뀌는 것 같았습니다. 예전처럼 의심스럽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마음을 열 수도 없었어요. 뭔가 확실하지 않은 느낌이었거든요. 그러던 중에 둘째 딸 수진이가 집에 놀러 왔습니다. 수진이는 준호보다 2살 어린데 성격이 활발하고 사교적이에요. 평소에도 이런저런 소식을 잘 전해주는 편이었죠. 수진이와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자연스럽게 지윤이 얘기가 나왔어요. 엄마, 지윤이 언니 정말 괜찮은 사람 같아요. 수진이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오빠가 정말 좋은 사람 만난 것 같아서 다행이에요. 저는 수진이의 말을 듣고 조금 놀랐어요. 너 지윤이 잘 알아? 그렇게 물어봤죠. 네, 몇 번 만나서 이야기해봤는데 정말 착하더라고요. 그런데 엄마는 아직도 지윤이 언니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실 지윤이 언니가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지 아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지윤이의 가족 상황에 대해서는 자세히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준호도 그런 이야기는 별로 하지 않았고 저도 굳이 묻지 않았어요. 수진이가 찻잔을 내려놓고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지윤이 언니 부모님이 청각장애가 있으세요. 둘 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덜컥했어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이야기였거든요. 그래서 지윤이 언니가 어린 시절부터 온 가족의 일을 책임져 왔대요. 통역도 해주고 각종 서류 업무도 대신하고 병원 갈 때도 함께 가고 그랬다고 해요. 수진이의 말을 들으면서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제서야 지윤이가 왜 그렇게 성숙하고 책임감 있어 보였는지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언니가 고등학교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해서 가게를 도왔대요. 대학교도 장학금 받아서 다녔고 졸업하자마자 바로 취업해서 부모님을 모시고 있어요. 그런 일이.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지윤이에 대해 정말 아무것도 몰랐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생도 있나?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네, 남동생이 하나 있는데 아직 대학생이에요. 지윤이 언니가 동생 학비도 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수진이가 대답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항상 밝고 긍정적이거든요. 불평 한 번 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수진이의 말을 들으면서 며칠 전 은행에서 본 장면이 다시 떠올랐어요. 지윤이가 할아버지께 진심으로 사과하던 모습, 그 성에 있는 태도, 모든 게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어른들을 돕고 책임져온 아이라면 저런 모습이 자연스러울 수밖에 없겠구나 싶었어요. 엄마도 이제 좀 안심하세요. 지윤이 언니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수진이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오빠가 그런 사람 만나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언니 같은 사람이면 오빠 잘 챙겨줄 거예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지윤이에 대해 가지고 있던 편견들이 하나둘씩 깨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아이가 왜 그렇게 단단하고 성숙해 보였는지, 왜 항상 완벽해 보였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어요. 어쩌면 지윤이는 어린 시절부터 완벽해야 했던 아이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족을 위해 그리고 자신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해야 했던 아이 말이에요. 드디어 정식 상견례 날이 왔습니다. 며칠 전 수진이한테서 들은 이야기 때문에 마음가짐이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지윤이를 보는 시각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예전 같으면 긴장하고 경계했을 텐데 이번에는 오히려 지윤이가 어떤 마음일지 궁금했습니다. 상견례 장소는 시내에 있는 한정식집으로 정했어요. 조용하고 분위기 좋은 곳이었습니다. 저희가 먼저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지윤이 가족이 들어오는 게 보였어요. 지윤이 부모님을 보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지윤이 아버지는 키가 크고 인상이 좋으셨어요. 어머니도 단아하고 우아한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두 분 다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지윤이가 중간에서 수아로 소통하고 있더라고요. 지윤이가 정말 능숙하게 수아를 하는 모습을 보니 어린 시절부터 얼마나 많이 해왔는지 알 수 있었어요. 인사를 나눌 때 지윤이가 저희 앞에 서서 깊게 허리를 굽혔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윤입니다. 오늘 이렇게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목소리가 떨리는 게 느껴졌어요. 정말 긴장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준호 씨가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저 자신을 생각하게 해준 사람이에요. 지윤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지금까지는 항상 가족을 먼저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준호 씨를 만나고 나서 제 행복도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부족하더라도 잘 부탁드립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지윤이의 진심이 고스란히 전해졌거든요. 어린 시절부터 가족을 위해 자신을 희생해온 아이가 처음으로 자신의 행복을 말하고 있는 거였어요. 얼마나 큰 용기였을까요? 지윤이 부모님도 정말 좋은 분들이셨어요. 말은 하지 못하셨지만 표정과 몸짓으로 고마움을 표현하시는 게 느껴졌습니다. 지윤이가 부모님 말씀을 저희에게 전달해주면서 대화가 이어졌어요. 두 분 다 딸을 정말 자랑스러워하고 계신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희 딸이 어린 시절부터 고생을 많이 했어요. 지윤이가 아버지 말씀을 전하며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항상 어른스럽게 행동해야 했고 또래 아이들처럼 편하게 지낼 수 없었죠. 그래서 더 걱정이 많았는데 준호 씨를 만나고 나서 정말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안심이 됩니다. 저는 지윤이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아팠어요. 이 아이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포기하며 살아왔을까 생각하니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지윤이를 얼마나 잘못 생각하고 있었는지도 깨달았고요. 식사를 하면서 지윤이가 부모님을 세심하게 챙기는 모습을 봤어요. 음식을 덜어드리고 물을 따라드리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미리미리 챙겨드리더라고요. 정말 자연스럽고 당연한 듯이 말이에요. 오랫동안 해온 일이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준호도 지윤이 부모님께 정말 정중하게 대했어요. 수아를 조금 배웠다면서 서툴지만 간단한 인사를 해드리더라고요. 지윤이 부모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게 보였습니다. 사위가 될 사람이 이렇게 배려해주니 얼마나 고마우실까요? 상견례가 끝나갈 무렵 지윤이가 다시 한번 인사를 드렸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그 말을 할 때 지윤이의 눈에서 눈물이 글썽거렸습니다. 아마 긴장도 많이 했고 감정도 복받쳤을 거예요. 저는 괜히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며칠 전 은행에서 본 장면이 겹쳐지면서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야 지윤이가 어떤 아이인지 정말로 알 것 같았어요. 상견례가 끝나고 집에 돌아온 그날 밤, 준호가 저에게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평소보다 표정이 진지해 보였습니다.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서 차를 마시고 있는데 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엄마, 오늘 상견례 어떠셨어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목소리에서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지윤이 부모님이랑 지윤이는 어떠셨는지. 저는 잠시 생각해봤어요.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사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지윤이에 대해 의심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마음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좋은 분들이셨어. 지윤이도 정말 괜찮은 아이 같더라. 준호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정말요? 엄마가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정말 다행이에요. 그러더니 잠시 망설이다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엄마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뭔데? 저는 찻잔을 내려놓고 준호를 바라봤어요. 준호가 이렇게 진지하게 말하는 경우가 드물었거든요. 뭔가 중요한 이야기일 것 같았습니다. 엄마가 지윤이를 믿어줘서 고마워요. 준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엄마가 지윤이를 좀 의심하시는 것 같아서 걱정했거든요. 엄마 표정이나 말투에서 느껴졌어요. 저는 가슴이 뜨끔했어요. 역시 아들이라서 제 마음을 다 알고 있었나 봐요. 미안해, 준호야. 아니에요, 엄마. 이해해요. 준호가 제 말을 막았습니다. 엄마 입장에서는 당연히 걱정되셨을 거예요. 외아들의 결혼이니까요. 저도 처음에는 지윤이를 엄마께 소개하는 게 조금 걱정됐어요. 왜? 제가 물어봤어요. 지윤이가 워낙 완벽해 보이잖아요.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진짜가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준호가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윤이는 정말 그런 사람이에요. 진짜로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거든요.
저는 준호의 말을 들으면서 마음이 복잡했어요. 정말 제가 생각했던 것과 똑같았구나 싶었습니다. 지윤이 가족 상황도 오늘 처음 자세히 알았어. 네, 지윤이가 그런 얘기 잘 안 해요. 자기 어려움을 남한테 말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처음에 저도 몰랐어요. 사귄 지 한참 뒤에야 알게 됐죠. 그런 상황에서 자란 아이가 어떻게 저렇게 밝을 수 있지?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그게 지윤이의 대단한 점이에요. 준호의 목소리에 자부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힘든 상황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그런 경험이 자신을 더 성숙하게 만들어줬다고 생각해요. 정말 강한 사람이거든요. 준호가 잠시 말을 멈추더니 다시 입을 열었어요. 사실 지윤이가 엄마를 정말 좋아해 주길 바랐어요. 저보다도 엄마를 더 마음에 들어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왜? 저는 놀라서 물어봤습니다. 지윤이가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 역할을 많이 해왔잖아요. 그래서 진짜 어머니 같은 분을 만나면 어떨까 궁금했어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한테서 진짜 어머니의 사랑을 느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어요. 아들이 이렇게 깊이 생각하고 있었다니. 그리고 지윤이에 대해서도 이렇게 세심하게 배려하고 있었다니. 정말 다 컸구나 싶었습니다. 고마워, 준호야. 저는 조용히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가 지윤이한테 잘해줄게. 정말 좋은 아이더라. 준호가 환하게 웃었어요. 정말요? 엄마가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너무 기뻐요. 그러더니 갑자기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이제 엄마가 지윤이 편 드시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지. 저도 웃으며 대답했어요. 정말 마음이 가벼워진 기분이었습니다. 상견례가 끝나고 며칠이 지났어요. 마음속으로 지윤이에게 사과하고 싶은 마음이 계속 들었습니다. 몰래 은행에 가서 지켜본 것도 미안했고 그동안 의심했던 것도 죄송했어요. 어떻게 하면 자연스럽게 지윤이한테 마음을 전할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좋은 핑계가 생겼어요. 지윤이가 일하는 은행에 정말로 적금을 하나 들어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예전에 상담받았던 상품이 괜찮아 보였거든요. 이번에는 정말 고객으로서 정정당당하게 가는 거니까 부담스럽지 않을 것 같았어요. 며칠 전과는 다르게 마음이 편했습니다. 옷도 평소처럼 입고 화장도 자연스럽게 했어요. 선글라스 같은 것도 쓰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숨길 이유가 없었거든요. 오히려 지윤이가 저를 알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은행에 도착해서 번호표를 뽑았습니다. 지윤이 창구를 지정해서 기다렸어요. 다른 직원한테 가서 상담받을 수도 있었지만 굳이 지윤이를 찾아간 거였거든요. 마음속으로 뭐라고 말해야 할지 계속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제 차례가 왔어요. 지윤이 앞에 앉으니 며칠 전과는 완전히 다른 기분이었습니다. 지윤이는 저를 보자마자 깜짝 놀라더라고요. 어머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응, 지윤아. 저는 자연스럽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적금 하나 들러왔어. 저번에 상담받았던 상품 말이야. 지윤이가 당황해하며 일어섰어요. 아, 네. 그러세요. 손이 조금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아마 시어머니가 갑자기 직장에 나타나서 놀랐을 거예요. 괜히 실수할까봐 긴장하는 것 같았어요. 괜찮아, 편하게 해. 저는 지윤이를 안심시키려고 말했습니다. 일할 때는 직원 지윤 씨고 나는 고객이야. 그냥 평소처럼 해주면 돼. 지윤이가 조금씩 진정되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여전히 긴장한 모습이었지만요. 상담을 시작하면서 지윤이는 정말 전문적으로 설명해줬습니다. 며칠 전에 봤던 그 모습 그대로였어요. 친절하고 자세하게 말이죠. 서류를 작성하면서 저는 지윤이에게 말했습니다. 지윤아, 저번에 여기 온 적 있어. 지윤이가 고개를 들며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언제요? 일주일 전쯤. 그때 너한테 상담받았어.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내가 누군지 말 안 했지. 지윤이가 잠시 생각하더니 아 하고 작은 소리를 냈어요. 기억이 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선글라스 쓰고 오신 분이. 맞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안해, 지윤아. 몰래 지켜본 거. 지윤이의 얼굴이 빨개졌어요. 아, 어머님이셨구나. 당황스러워하면서도 왜 그렇게 했는지 이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괜찮아요. 충분히 그러실 수 있어요. 아니야, 미안해. 저는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그때 너를 보면서 많이 반성했어. 내가 너무 편견을 가지고 있었나 봐. 지윤이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어머님,
그런 말씀 마세요. 저를 걱정해서 그러신 거잖아요. 그래도 미안해.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때 내가 손님한테 사과하는 모습 봤거든. 정말 진심으로 하는 게 느껴졌어. 그때 알았지. 내가 너를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는 걸. 지윤이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어머님, 수진이한테 내 얘기도 들었어. 저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정말 고생 많이 했구나. 어린 나이에 가족들 뒷바라지하느라. 괜찮아요, 어머님. 지윤이가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그런 경험이 저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줬어요. 저는 지윤이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저번엔 미안했어요. 몰래 지켜봤던 거. 근데 참 잘 키우셨더라, 부모님. 지윤이가 울먹이며 고개를 숙였어요. 고마워요, 어머님.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서로 눈빛을 마주하며 저는 마음속 응어리가 풀리는 걸 느꼈습니다. 이제야 정말로 지윤이를 며느리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이 아이가 우리 준호를 정말 행복하게 해줄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